40여 년째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예요. 제가 살던 아파트. 이동훈 씨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굳게 믿었습니다. 한강변이고 이러다 보니까 위치도 좀 좋고 조용하고 보안도 잘 되고 살기는 참 좋았는데 늪으로 빠진 것 같아요. 이 아파트 때문에. 이동훈 씨는 은행과 지인에게 10억을 빌려 분양가 13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폭락한 데다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0억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억 빚으로 산 집을 10억에 팔았으니 집값은 모두 빚 갚는 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소기업 간부였던 이동훈 씨는 사업과 부동산 투자 실패가 겹치면서 파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동훈 씨는 부동산 투자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투자를 통해 집을 넓히고 자산을 늘리면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그 일산에서 이제 아파트 사서 그거를 6천만 원인가 이렇게 분양받아가지고 그거를 1억 4천에 팔았어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일산 시내로 또 다시 나와서 거기에 또 2억 정도의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걸 4억 5천에 제가 또 팔았어요. 또 서울에 이것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더블치기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성공을 했죠. 부동산 가격 폭락. 정말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갑자기 이제 거기에 팔리지도 않고 이제 갭 투자를 좀 노리고 이제 했는데 갭 투자가 안 된 거죠. 한동안 그랬었어요. 거래가 전혀 안 됐었어요. 아예. 예, 거의. 그때 당시로는 떨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죠. 예, 무조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동훈 씨처럼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다가 이자 부담 때문에 손해를 보고 파는 집주인들이 속출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마민지 감독의 아버지 행보도 이동훈 씨와 비슷합니다. 감독의 아버지는 그 전과 다름없이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고 집을 지어 팔 계획이었습니다. 부채로 인해 가정을 버리고 길거리로 나선 가장.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IMF 외환위기가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땅을 하나 사셨어요. 땅을 사셨는데 그거를 마찬가지로 50% 정도는 융자를 받으신 거죠. 근데 그때 당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갖고 있던 어떤 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으로 금액이 불어나면서 아버지 사업이 순식간에 되게 어려워진 어떤 그런 흐름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자는 오르고 집값은 폭락하고 결국 사업은 실패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엉망 칭찬인데 뭘 찍냐? 딸. 응? 엉망 칭찬인데 뭘 찍냐? 부모님의 부동산 호황은 20년 전에 끝났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의 믿음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차라리 따고 사 짓는 게 안 낫겠나? 응? 상가주택을 응. 지어서. 지어서 세봐도 먹으면 되지. 우린 어디 살고? 4층에 상가. 꼭대기층에? 응. 옛날. 그럼 한 달에 이제 고정적 수입이 나오잖아 이제. 그러면 세 놓으면은
건물은 무슨 돈으로 짓고? 그러니까. 어? 대출 받고? 글쎄. 아이고. 아이 졸려라. 부모님은 아직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확실히 계세요. 가지고 계신데, 아버지한테는, 어떤 한 방향을 통해서 모든 과오와 어떤 실패를 다 뒤집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계속 믿으시는 거는 그 전에도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중부에 위치한 스톡튼.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스톡튼은 은행의 주택 압류율이 미국 전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한 달 동안 30여 채의 주택에 압류 딱지가 붙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스톡튼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해온 피터는 누구보다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But a lot of these houses, a lot of these. Back in the day, this is one of those neighborhoods where it was 5, 6, or 7 houses on each block that were boarded up. The grass was dead, or there was no grass at all. That is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고 10년. 아직도 동네 곳곳에는 압류당한 집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In 2008, 2009, there were a number of these 10 years ago, and nobody has done anything with it. It might still be owned by the bank. It could be that it was a homeless person. They break in all the time. 당시 스톡튼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모두들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고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직업과 상관없이 수입을 신고만 하면 누구에게나 대출을 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들 대부분은 대출을 갚을 수 없었고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Let's say a house like these across the street. When these houses first went on the market before the boom, they were selling for maybe $125,000. By the end of the boom, some of these houses were selling for $400,000. So now all of a sudden they had a loan for $400,000 on a house with a property value of real property value of $125,000. They couldn't sell their homes if they wanted to. And so they had a choice. Do I make a payment on a house that is worthless, or do I walk away from it? And that's what they did. They walked away. 10만 달러의 집을 구입하는데 마이클은 자기 돈 2만 달러를 투자하고 은행에서 8만 달러를 대출받았습니다. 존은 자기 돈 8만 달러에 2만 달러를 대출받아서 집을 구입했습니다. 집값이 2만 달러 하락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존의 자산은 8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줄었지만 마이클은 모든 자산이 사라졌습니다. And what happens in the presence of debt is that the very definition of debt is that in the event of losses, it's the borrower, the levered individual, who will need to absorb the losses essentially. It is the borrower who has to absorb all of the losses. That's just the definition of what leverage or debt is. That's the house that I had for about 10 years, from 1999 to about 2009. 카리나 씨는 서브프라임 등급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집도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5명의 자녀의 반려견까지 대가족이 오랫동안 함께 살 집이었습니다. Housings were booming, just like it is right now, and you were hearing a lot of commercials, a lot of propaganda through the mail. Real estate agents would come to your house and they would knock on your house and say either you can sell your home or you can get money out of your home for refinancing, to remodel the home, to pay bills. Sometimes some of them would say you can even go on vacation because your equities are increasing, and so you can get money out of your home. And so that's when we started getting into the loans. 당시 미국에선 이자만 납입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도 함께 상환하는 대출 상품이 유행이었습니다. 집값이 폭락한 상황에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파산하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I was the one that was working in sales. I was doing good when the market was good, but after a lot of people started losing their homes, foreclosing or going into problems with their homes, the sales in the life insurance world was not there anymore. The sales were not coming, and so I wasn't bringing the income that I was bringing before. 상환금은 늘고 수입은 줄고 버틸 만큼 버텼지만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명의 대가족은 모텔방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방값이 없을 땐 자동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Oh yeah, you still have another seat that's folded. So typically kids stay here? Yeah, so we would just sleep on the seats. Sit. Yeah, and then the cargo would be here. Ah, I see. That's a pretty car. Yeah. See, I see. Oh, it was a surreal moment. It was a real surreal moment because you think you're going to go ahead and be there for years and end up paying your house, but you end up not paying the house, and come to find out you're not the only one. There was thousands and hundreds of people also going through the same situation, going through the same problem. We're on Stockton's Miracle Mile, Pacific Avenue, and this used to be a real vibrant part of the city, and you can see that these buildings are closed completely. There is absolutely nothing in here. During the recession, these were empty. They went empty. The theater closed, and that had never been closed.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고 10년이 지났지만 스톡튼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The heavy debt did create the housing crisis. It's exactly, and then because it also, when the bottom of the housing market dropped out, the bottom of the job market dropped out. Because the economy went like this. And all of a sudden now, this where unemployment rate was maybe 7%, 6-7%, it went to 15-20% in Stockton. 채무자의 불행은 채무자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당연히 소비를 줄이게 될 겁니다. 외식 대신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손님이 줄면 식당 주인은 종업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이 늘면서 식당을 찾는 사람들은 더 줄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That people who have not borrowed, it's not, they weren't part of this, so to speak. They become highly affected by this process because while they did not borrow, they were selling their goods and services to the people who had borrowed a lot. And now all of a sudden, they cannot find enough customers because their customers are all underwater, so to. 개인 부채가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급기야 지역 경계도 넘어섰습니다. 스톡튼 사람들은 당장 급하지 않고 비싼 제품부터 소비를 줄였을 겁니다. 가령 자동차 같은 경우가 되겠죠.
스톡튼에서 자동차 구입을 줄이자 거의 반대편에 위치한 테네시주 자동차 산업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테네시의 자동차 산업 일자리는 3만 개 정도 줄었는데 4명 중 1명꼴로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That problem spills over to the rest of the economy. So when they are cutting back, and now it's not just one borrower, there are millions of borrowers in the economy, when all of them are cutting back spending at the same time, it's no longer their individual problem only. Now it's everyone else's problem. The entire economy starts to sink, so to speak. 빚을 진 가게들은 빚을 갚기 위해 소비부터 줄였습니다. 소비가 줄자 상품 가격도 내려갔습니다. 기업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를 감축했고 생산과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경기는 점점 침체됐고 자산 가치는 더욱 하락했고 부채 상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부채 디플레이션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10년 후 미국은 부채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실업률은 10%에서 4%로 안정되고 경제 지표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경제도 회복됐을까요? It's more of a veneer than a full recovery, if you understand what I mean. It seems like it recovered, but I believe there's a lot of inflation that sort of masks probably what we were like beforehand, before 2008. I think the recovery is coming. It's not something that is fast because you don't undo 10 years of an economy that's busted, and all of a sudden overnight it grows. I mean, the markets are booming and everything, but that still has to trickle down to the average person. However, a lot of the prices and the rates in the city have gone up. So we're talking about, though you get paid a little more, you have to put that towards a higher rent, or you have to put that towards higher groceries or transportation. So you don't get to see the benefits of what you're really getting paid for.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 내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부자들은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었고 저금리로 대출받은 돈으로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반면 수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은행 대출로 어렵게 마련한 집을 압류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세상에 돈이 물이라면 금리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밸브입니다. 국가에 돈이 필요하면 금리를 낮춥니다.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죠. 한국은행이 5조 원대 자금을 시중에 공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저금리 시대를 살았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인데요. 정부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쉽게 대출을 받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이기도 하죠. 5천억 원의 신용대출이 이루어지자 Yeah, so, and this is exactly what we've seen. For the last 8 or 10 years, we had very low interest rates, and people got used to that, right? People get into habits and customs of how to operate. And so if interest rates are very low, and that means credit card rates are low, mortgage rates are low, car rates are low, and so you tend to borrow more when rates are low. Today, instead, the world has changed. We've gone from a world where interest rates are too low to a world in which interest rates are too high. Why they are too high? Inflation has come back.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 시중에 돈을 걷어들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경우 금리를 예상보다 더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안녕 작소구들. 오늘은 내가 대출이 생기게 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 내가 대출이 좀 많은 편이잖아. 지금 약 4억 정도 대출을 가지고 있어.
처음 대출 받았던 거는 2016년도였는데 2016년도에 하나 매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하나 매입을 했었어요. 그때는 금리 인상이고 뭐 그런 얘기가 아예 안 나왔던 때였었어요. 금리가 낮아서 뭐 대출 받아서 투자 안 하면 바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대출 받았을 때는 뭐 월 100만 원 정도면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겠다 생각하고 했던 건데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줄은 생각을 못 했고요. 만약에 그때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월 100 좀 넘었던 이자가 200이 넘어버렸습니다. 빛이요. 미래의 내 삶을 땡겨오는 것. 예, 미래에 내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금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안녕 작소구들. 지난 영상에서 월급 인상과 토지 보상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일들로 내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볼게. 다들 알다시피 내가 무효하고 팬데믹 시기 낮은 금리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대출을 허용했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그 부실한 것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간의 가치를 무시한 대가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선량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셔야 하는 게 국가입니다. 이 나라에 묻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가해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공동주택에 사는 이 주민들은 모두 같은 상대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돌아가신 분들 대다수가 청년입니다. 집주인은 인천 경기도 일대에 2,700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 단체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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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재산을 반드시 찾아내어 피해자에게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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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이사 왔을 때 느낌이 정말 좋은 동네였습니다. 조용하고 친절한 사람들. 오랫동안 살고 싶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월세를 살다가 조그만한 전세를 얻어가면서 점차 늘려온 자산인 거죠. 다 저축이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서 이렇게 저축을 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몇 천만 원을 털려버리니까 아 이걸 열심히 모아서 살 필요가 있나? 빌린 명의로 빌라나 아파트를 지은 뒤 전세 보증금을 받고 주택담보대출을 또 받고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그런 식으로 남들이 쌓은 시간의 가치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2억이면은 우리 가족이 자기 안 쓰고 진짜 아둥바둥해서 20년은 모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저희 돈 모아놓은 돈 가지고 이제 일부 내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저희 딸 돈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돈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게 좀 바뀐 게 있으세요?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요? 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나도 무자본 갭투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정말 몇십 년 동안 벌어서 이거를 한 큐에 날려버렸잖아요. 한순간에 날려버렸잖아요.
금리, 돈의 값. 내일을 위해 오늘을 견딘 사람들에게 돈의 값은 피눈물입니다. 그게 질문이 될란가 모르겠네. 이 세상에 왜 네가 주인이 됐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의 해결 방법은 복권밖에 없다. 잘 모아놓을 걸. 잘 모아놓을 걸. 그 생각을 저도 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잘 모아놓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은 있으면 좋죠. 돈이요? 어떻게 하면 모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빚을 갚을까요? 이거죠. 지금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돈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네. 하나하나 다 걱정을 계속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에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서 지금 다 내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 듯한 느낌? 돈이 뭘까요? 돈이 뭐길래 이렇게 괴로울까요? 돈을 쫓는 이 여정을 저는